원고입니다. 뭐 도장 꼭 찍으시면서 쳐다보시면서 돈을 더 받으려면 취직을 하든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해 예 나오고 해달 그것도 보통 일 아닌데 그래도 난 규정이 규칙 그러니까. 이게 원불교 이제 전문 출신 교무시니까 더 급여가 그렇게. 그때는 다 월급이란 거 없었고 용금이니까 10,000원도 큰 맘 먹게 해주신 거지 그때는. 10,000원의 급여를 받던 원불교 사상연구원 간사 1호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산 김명두 교수님은 그러면 원불교 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신 건 언제쯤 되신? 79년 사상연구원 간사 때가 석사 때고 그 뒤에 76년대 보건대학이 생겨가지고 보건대학에서 교양국사 강의를 하다가 79년도에 원불교학과로 올라왔죠. 네. 그럼 2009년 8월에 퇴임하셨으니까 30년 이상. 30년 이상이에요. 그 여러 이제 숭사님을 기억하는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숭사님이 상당히 위트도 있으시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가사님께서 기억하는 그 재미있는 일화, 제가 듣기로는 빨간색 구두를 한번 신으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사상연구원 운영위원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냥 지리, 보거탕, 볶음을 좋아하신다 해서 시내 이리식당이라고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나와서 이제 숭사님 구두를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큰 구두가 빨간색밖에 없어요. 큰 구두는. 그 이상하다. 정말 빨간색 구두를 신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 돌려놓고 나오시길래 총장님 빨간색 구두가 큰 구두가 빨간색 구두밖에 없는데 혹시 총장님 구두 맞습니까? 웃으시면서 이 사람이 뭘 모르네. 나이 들수록 빨간색을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참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마음은.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빨간색 넥타이를 매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 빨간색 넥타이를 매신 적도 있고 이 사람이 또 그러네 그러면서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 색깔을 매야 된다고. 저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 학생들하고 축제 때 춤도 추셨다는 이야기도. 그때는 지금 개교 기념 5월 축제를 5월 13, 14, 15인가 12, 13, 14 이렇게 했어요. 5월 달에. 근데 그때 벚꽃이 그때 피었는데 지금은 3월 말에 벚꽃이 피어버리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교가 부르기 대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서클별로 해서 특징인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가로수회라는 서클이 내가 가로수회라는 서클의 창립 멤버였는데 그 가로수회에서는 평소에 장학금 모금 사업도 하고 여름에 봉사활동 새마을운동 있기 전이니까 옛날 봉사활동 활발히 했죠. 봉사활동 그랬는데 그 가로수회에서 축제 기간에는 가면 무대를 지금 중강당 보건대서 중강 거기서 했는데 밤에 이제 네온사인도 켜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 소리가 나니까 형산 김홍철 선생님하고 같이 거기 산책하시고 그랬는데 허시다가 이렇게 내다보시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가면을 씌워드리니까 가면 쓰시고 한참 춤을 추시고 땀나니까 아이고 땀나도 안 되겠다 나가시고 아마 한 2-3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학생들 같이 자꾸 뭐 복댄스 같은 거 하시고 막 재밌게 하셨어요. 그 들은 소문에 의하면 80년 서울의 봄 그 시절에 이제 대학도 막 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 그 아주 젊은 학생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막 반대가 아주 심하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도 숭사님이 아주
그 교수님을 임명해서 일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 좀 해주시면. 그때 지금은 지금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죠. 늘 데모하고 뭐 총장을 여기 복도 와서 점거하고 때로는 총장실 점거하고 아니 그런 때인데 그때 신요영 교수라는 분이 교육학과 학생처장 했는데 아주 몸살을 앓았죠. 근데 그 뒤에 누가 해야 되냐 해가지고 하는데 유성호라고 원예과 교수야. 39살이었어. 그 당시에 농과대학. 네, 농대 원예과 교수인데 그 친구를 임명하셨어요. 39살 젊은 교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네. 이 난리통에 세상에 그리고 성격이 좀 유연해 말하자면. 부드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리고 경험도 적고 어리고 성격도 유약하고 그런 사람을 학생처장 시켰으니 이제 큰일 났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나는 총장님은 우리 참 교단 원불교 얼굴도 되고 학교 얼굴이 되는 분이라 뭐라 하면 듣기가 안 좋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총장님실에 가가지고 가니까 가끔 내가 뭐 되는지 이러니까 가면 꼭 물어보죠. 오늘 뭔 일로 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니 총장님 학생처장을 유성호 교수를 임명하셨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좀 짧고 성격도 좀 유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찌면 좋을까 했더니 혀를 차시면서 저 사람이 뭘 모르네? 그러시면 아니 사람아 강은 유로 쳐야 되는 거예요. 강한 건 부드러운 걸로. 아 그래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냥 머리가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호 교수한테도 친구니까 그 얘기를 해줬지 이러더라 그냥 잘해야 된다 하고 또 그렇게 염려한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전하면서 두고 봅시다 하면서 만정시키는데 좀 이렇게 말을 좀 하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유 교수님이 잘 하셨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 유성호 교수는 지금도 원예과 명태현 뒤에 지금도 저 원예과 실습실 나와가지고 그 잔디 배양하는 데 10여 종의 잔디를 배양을 성공했다고 그 특허를 냈다고 그러네요. 내가 기획처장을 97년, 9년 했는데 그때 IMF로 한참보다 예산 전략장하고 학교 발전 방향보다 수기한 때인데 그때 농대 학장이 정진철 교수가 농대 학장이었는데 수목원 만드신 분. 참 우리 그 공을 알아줘야 돼요. 정진철 교수가 직접 참 위도도 다 팠고 땅도 파고 나무 심고 수목을 만들었는데 그 교수를 그 일할 때 내가 보고 송사 총리한테 얘기해가지고 기획인을 시켰거든. 좋은 의견도 많이 냈고 그 뒤에 뭐다 옆에서 뭐라 해도 계속 수목을 확장해서 오늘날 우리 자랑거리가 된 수목원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 흉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 안 했는데 거기에. 근데 그때 그 정진철 교수가 농대 발전 기금 기초 자금으로 2천만 원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IMF 어려운 때인데 학교 그 내가 그러자 해서 이제 기획처장 기획처가 예산과가 있으니까 2천만 원을 그때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런 가지고 난을 이제 배양했고 그래서 그 뒤로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이 이렇게 크고 있다고. 이제 지금도 그 뒤에 그 남 배양실도 만들었어요. 배양 만들어가지고 유성호 교수 그 작업했고 아마 잔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잔디 배양해가지고 아마 특허를 냈다니까 괜찮아요. 그 원광대에 이제 재직하는 그 원불교 교무님들 그분들은 이제 봉급을 안 받으니까
그것을 이제 전략을 해서 그 돈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70년대 그 돈으로 건물 한 동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5년이면 가사님이 이제 원불교 사상연구원 간사 시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쯤 그 교직원님들이 봉급이 현실화됐고 그렇게 된 배경 같은 걸 알고 계신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월급이란 말이 없었고 용금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나는 사상연구원 간사 때 단돈 만 원 받았는데 그때 여기 지금 저 수목가 앞에 지금도 고목이 하나 서 있어요. 길가에. 그 나무가 그때 돈 4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그 나무를 어디선가 옮겨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상연구원이 지금 보건대 쓰고 있는 석조 건물 그 총부 쪽에 3층에 있다가 이 건물 4층으로 이사 왔거든요. 새로 지어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간사로서 그래도 일은 많지. 이제 회의하고 뭐도 그 일 많이 하는데 그 나무가 죽었길래 물어봐서 그때 그 치설가 직원한테 그 나무가 얼마짜리였더니 40만 원짜리라고 해서 내가 아이 세상에 너는 세상에 40만 원짜리 죽어버리냐. 나는 단돈 만 원 받고 살고 있다. 그때는 진짜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내가 총장님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얘기해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용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대뜸 하신 말은 또 월급 얘기요? 월급 월급 받으려면 회사에 취직하든가 장사를 해야지. 무화봉공 전문 출신, 전무 출신 몰라? 딱 그런 게 그냥 또 말만. 그래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죄송합니다. 한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막 방금 들으니까요. 원광 여중고에서 일방하고 같이 호봉제를 해가지고 월급제를 해가지고 그걸 30%를 떼가지고 총부에 교금을 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했더니 참 대인이요. 그렇게 하시다가도 잠깐 생각 멈추고 생각하시다가 알았어, 내가 알아보지. 그러셔갖고는 그때 월급이 처음 됐고 실제로 그 교무 출신 교직원분들의 성금을 모아서 학교 건물이 하나씩 올라갔다는 게 사실이겠네요. 그것은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초기에는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그 돈 모아줘서 건물 세우고 또 학생 오면 또 학비 받아서 또 보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 그러죠. 그렇게 해서 기초가 됐으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할 때 승사님은 참 대인이고 도인이고 대인이고 덕인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가 이번에 신규 뽑는데 그때 시험도 받고 영어 시험도 봤거든. 성적이 누가 우수한데 그 사람이 안 되고 누가 됐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혹을 갖는다고. 그러면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좀 인사 문제라 좀 예민하게 네가 인사위원장이요?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은 총장님이 주의사를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면은 듣기에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막 얘기했거든. 근데 나한테 개인 아무 관계가 없지. 근데 총장님 우리 얼굴인데 그랬더니 계시다가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그래가 시정하시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알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다. 몰라서 그럴지언정. 그래가지고 이제 좀 또 사적인 것은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고 그러니 그 양반도 이제 김영두는 사적인 사사롭게 얘기 않고 꼭 필요한 얘기를 아마 하는구나 아마 많은 가늠을 쉬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처음엔 나무에다 나중에 들으시고 해가지고 좀
신뢰가 좀 깊어졌다 할까 이렇게 됐지. 집무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뭐 이렇게 책상 밑에서 보고 계시고 그러셨다고. 아 이제 오후에 한 3시나 4시쯤 주로 오전 바쁘시니까 배로 들어가면은 책상 서랍을 열고 뭘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총장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럼 한물땅 보고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책은담이 책상 서랍 가운데 서랍 열어놓고 책은담을 보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 안정하고 열리려면 책은담 봐. 그럼 책은담을 보시면서 마음을 안정하시고 그러는데 오후 되면은 이제 오전에 뭐 그때만 해도 찾아온 사람 많으니까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총장님 좀 경행, 총장씨 그때 저쪽이니까 좀 걸으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걷기도 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서서 걸으시는데 책은담 즐겨 보셨어. 이러시면서 짬짬이 그렇게 마음을.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업무 처리하고 뭐하고 사람들 찾아오고 대담하고 회의하고 뭐 그러지. 그때 일이 많을 때니까 마음을 안정하는 방법으로 책은담에 좋은 마음 다스리는 글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마음을 안정하셨다 이렇게 봐요. 그 유성에 이제 모시고 연수를 가셔가지고 그 어려서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교육받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여쭤본 그런 말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유성에 74년 7월 4일 날 사상연구원이 개원하고 그 다음에 75년 8월 12, 13, 14인가? 예, 그럴 거야 아마. 그때가 숭산 총장님 60회갑 해도 돼요. 15년생이니까 1915년. 그래서 겸사겸사 모시고 유성에 가서 유성호텔 건너편에 만년장이라고 있었어요. 만년장 그때 기와집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만년장 거기에서 머물고 괴산 화양 계곡 송시열 유적지라고 거기 가서 소창하고 이제 바위에 앉아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점심도 먹고 회관하고 오고 또 그 이튿날 오전에 승려총님 오랜만에 뭐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좀 갖자 해가지고 이제 또 뭐다 궁금하니까 어려서 뭐 대종사님 관계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말씀 받들기로 했는데 한 2시간 되지 아마 받들었는데 마침 내가 노공기를 준비해 가가지고 휴대용 그래서 내가 노공기를 준비해 간 것이 있어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승선 총장 어렸을 때부터 해방 광복 그 무렵까지 쭉 말씀에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됐어요. 그 이제 그것을 그 뒤에 있다 내가 어디 정리하다 보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박현덕 교무 기록관리실 주어서 그것을 테이프를 바꿨죠 이제. 바꿔가지고 그 들어보니까 아주 귀중해요.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말씀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상연구원에 이주연겸을 시켜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정리 중이신가요? 네, 정리를 했고 해서 나를 주어서 그 안 들리는 곳 또는 이해 못한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몇 번 들었어요. 듣고 내가 보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엄불교 사상에다 좀 실어주시면. 그러죠. 그거 아주 귀중한 자료고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가 또 들어있고 말하자면 대종사님이 숭산 총장님이 배운 대종사님 모습 또 예를 들어서 숭산 총장이 어렸을 때는 대종사님은 그야말로 좀 냉철한 그냥 밖에 일만 하시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하여간 좀 차가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수 있었는데 도산 이동한 선지인이 가셨을 때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고 근데 울음소리가
사가에까지 들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할지 또는 이제 나도 그제는 무심 넘겼는데 새롭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숭산총회 일본 유학 때 졸업이 1년 남았는데 졸업하기 1년 전에 불교 전수학원 원장 사령장을 보내서 제가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못 갑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교육기관을 운영해야겠으니 일본의 교육기관을 잘 살펴보고 오너라. 지금 제례 선언식으로 앉혀놓고 뭐 강의하고 뭐 이렇게 그냥 졸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되게 하셨다고. 아니, 근대 교육 체제 도입을 대종사님이 이미 하셨고. 생각하고 계시다. 어머,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나 깜짝 놀라 몇 분들 세상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인데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기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시기 전에 이런 큰 대학 여러 군데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하시고 그 준비를 네가 해갖고 와라. 이렇게 새 교육기관 운영을 준비를 해갖고 와라 하셔가지고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그때 그때 그러면 대종사님 편지랑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구타원 이공주 선지는 모으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될 수 있으면 다 버리는 성격이라 그때 다 복원에 태워버리 해가지고 안 갖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놔뒀으면 아주 굉장히 보물되는데 그때 그 생각 못해. 왜냐하면 유학 중이라 귀찮으니까 다 버리고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면은 외정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 계실 때 한국의 깐디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경계하면서 불법 연구회를 이렇게 어떻게 괴멸시킬 작전을 세우고 하는 것을 아시고 결국 오시다가 자꾸 이제 내가 멀리 간다 이렇게 해도 대중은 알아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43년 6월 1일 잡고 오셨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점심 때 상추쌈 드셨다고 하거든.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황이천이라고 황순사라고 그러죠. 그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분 말씀으로는 대종사님이 편찬에서 곧 운명하신다고 이립병원에 그때 입원해 계신다 말도 쫓아가 보니까 누워 계시다가 뿔콩 일어나시면서 이천이 왔어? 근데 얼굴이 훤히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종사님 돌아가시냐 놀래가지고 왔더니 괜찮으시고 뭐냐. 그런데 웃으시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서 문 닫고 막 나왔더니 발 안에서 통곡소리 나더라. 그대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진들은 대종사님 오래 계시면은 억압이 더 일본들이 억압이 세가지고 그때 이제 황도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황실에 충성하는 불교 이렇게 간판 붙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걸 아시고 스스로 운명하셨다. 이런 선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생각에도 생사를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라 그러셨구나 생각했는데 그 숭산 총장님 녹음태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해방 직전에 광복 직전에 복취회 복취회 간판을 걸었다고 그래요. 복취회 뭐냐면 조동종 신도 복지회에 말하자면 신도들 모임, 신도 단체에서 복지를 위한 모임이니까 복취회 간판을 걸었는데 그것이 일본 조동종이 지금 신라호텔 앞에 영빈관이 있어요. 영빈관이 조동종 본사 건물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앞에 영빈관이요. 그런데 그걸 해방 후에 그때 군정에서 어디 뭐 파티할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 거기가 이제 절이라 속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파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승만 정권 있을 때도 좀 사용하고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 때든가 정부에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좀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신라호텔 전화해서 내가 기획실장을 직접 들었어요. 한번 확인차 전화했더니 그분이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고쳐서 이제 더 새롭게 되겠는데, 뼈대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대로 여러분 고쳤지. 거기에 그렇게 그 상야노사라고 우에노라고 있죠. 우에노지. 그분이 계셨고, 그 산하 단체가 복지회, 신도 단체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 복지회 간판을 걸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동종에서, 일본 조동종, 일정시대니까, 신도 단체니까 그것만 해도 일본 경찰이나 이런 한번 못 올까 해서 그랬더니 좀 그래도 좀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하시고, 황도불교 간판은 그런 적이 없고, 또 그런데 그 혼동의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 어쩌니 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그 해방 후에 일본 전주의 그 경찰국 그 책임자, 이름은 그 나오는데 이제는 나중에 확인해야지. 책임자 되는 분이 해방 후 한 2, 3일, 3, 4일 후에 찾아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황도불교 간판을 준비해 놓고 걸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광복이 되어버렸어. 걸지는 못했어. 그런데 불법연구회가 이렇게 신뢰박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큰 발전을 기원하겠어. 그거 갔다고 승산 총장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상황을 또 증언하죠. 그러니까 명확히 복지의 간판을 걸었고 황도불교 간판 안 걸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일제 말기 상황을 숭산 총장이 말씀해 주셨다는데, 제가 가사님 뵈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아마 1930년대 초로 기억이 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불법연구회 대종사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상황을 좀 알고 계신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배헌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도산 선생하고 인연이 있었던 분 같아요. 도산 선생이 대전 감옥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수련하는데 김제 그 초등학교 그 이름은 오래돼 있잖아요. 하여간 들렸다가 이 계문국민학교, 그때 계문국민학교가 여기 바로 지금 원대 사거리 옆에 목욕탕 있죠. 거기 계문국민학교 있어서 거기 가요. 원래 자리가? 네, 거기요. 나 어려서 봤으니까. 그런데 계문국민학교가 지금 저쪽 현영리로 이사간 거예요. 이 계문국민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문국민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에 도산 선생한테 불법 연구 잘하고 있으니까 방문합시다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청하원, 거기 그때는 외빈들 오면 거기서만 접견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대종사님과 도산 선생, 배원 이렇게 아마 우리 몇 사람이 이제 한번 차를 마시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본 경찰이 도산 선생 담당 형사가 있겠죠. 그 사람이 같이 배석하고, 그러니까 안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별 얘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못하고 건강 얘기, 안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들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일본 형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구두끈을 메고 거기 마당 밖에 쪽에 이제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때 도산선생이 나오면서 대종사님이 구두끈을 메면서 대종 귀에다 대고, 선생님 참 장하십니다. 나는 이래서 많은 사람 고통을 줬는데 선생님 국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큰일 하시니 참 정말 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감시를 받는 때라 장하단 말을 일본 형사부터는 하면 안 되니까, 도산도 원불교 소태산 장하다 한다 하면 그것도 시비거리 되니까 듣게는 못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배원 선생이 다녀갔다는 것이 사실 궁금해서 내가 가만히 이제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아사님, 우리 아산 김인용 그 또래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돼 가지고 아사님, 아산 김인용 우리 그때 총회장 사무국장이 하여간 원대 근무했어요. 그분한테 내가 아사님 그 배현이라는 분 아십니까? 알아, 안 해.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분을 살아계서 만나고 싶은데 어디 좀 계시고 수소문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던가 그래가지고 전주 경원동 교당 건너평 쪽에 산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내가 방학이 되자마자 어떤 동지와 같이 찾아갔어요. 그때 그럼 원무리 갖고 다니신 시절이에요? 이제 내가 복학해가지고 1979년 68년에 제대했으니까 69년 6월 초나 되고서요. 찾아가니까 배운 그분이 이제 여름이니까 런닝에다 파자마 이렇게 가볍게 입고 나오시는 모습이 꼭 그 문산총장 비슷해. 허리 키도 크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1위 지국의 기자였던 배원 선생을 직접 뵀네요. 그런 게 배웠다니까. 69년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증언을 진즉 좀 해주시세요. 그런 게 들어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무리학과 학생이 왔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반가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쭤볼 게 있다면서 우리 대종산이 도산 안창훈 선생을 안내해 가지고 우리 소태던 대종사님을 만나셨는데 그 배경을 좀 알고 싶고 또 우리 대종경에 도산 선생을 나눈 도산 선생께서 우리 대종사께 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거 어떻게 수록되었을까 그러더라고. 의문을 가져. 왜 그랬지 했더니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아까 내가 전 발언했듯이 일본 형사가 있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일본 형사가 먼저 나가서 고득권을 메고 마당 끝에 서 있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도산생이 구득권을 메면서 대종은 귀에다 대고 가만히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말이 어떻게 정리에 실렸을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종사님께서 또 누가 옆에 누가 있다가 듣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신기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은 녹음기도 갖고 가고 아까 같이 카메라 갖고 와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는 데라 그냥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좌산 이광정 지금 상사님이죠. 한테 그 뒤에 했어. 그랬더니 좌사님이 이 사람은 그 기록을 남겨야 되네. 그래서 궁금했네.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을 했을까 궁금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꼭 기록을 남겨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몇 년 뒷 얘기죠. 그랬더니 어느새 거기 개발돼 가지고 야만 싹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갔더니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시대 돼가지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면 이제 조사를 해도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나 경원도 동사무도 가보고 경찰서 파출 경찰서도 가보고 또 1위 경찰서 민원도 가보고 했는데 몇 군 쫓아다녔는데 안 된대요. 제가 찾아냈어요. 대전에 그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배원 선생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거 있어? 네, 그 묘 표지랑 장소랑 그 비석을 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배원 선생님을 뵀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이제 1974년에 설립이 된 이래로 아마 제일 큰 연구 주제랄까 토론 주제가 지금도 뭐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큰 주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뭐랄까 큰 논쟁이 있을 때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974년 설립은 그해 10월 22일 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사상연구원 첫 토론이 열렸어요. 10월 20일. 주제가 뭐냐면 불교원불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건소에 쓰고 있는 석조 건물, 거기 그 3층, 지금 법당, 보건대 법당 쓰는 거기가 이제 사상연구원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토론하는데 이제 원불교학과 교수들 다 오고 총부에서도 몇 사람 오고 토론하는데 그때 몇 분들은 원불교는 새 불교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때 유독 어떤 한 분, 지금 이름을 돌아가셨으니까 이름 말하기 그렇고 한 분은 아니다. 석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다. 석산 한종만.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6대 요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불교라면은 왜 6대 요령에 불교에 관계된 말씀이 전혀 없냐, 직접 표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나니까 숭산 총장이 가만히 계시다가 원장님이 지금 불교냐 아닌 논쟁을 그렇게 사서 하냐. 한 100년쯤 가면은 같은 점 다른 점 당연히 드러날 것인데 왜 그렇게 긁어부스를 만드냐. 그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간사니까 기록도 하고 그러다가 2시 시작해서 한 4시경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게도 걱정돼가지고 대산종사, 대산종목사 계실 때 내가 다행히도 대산종목사 지압도 해드리고 이발도 한두 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허물없게 왔다 갔다 하는 인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께 찾아가니까 수도원 건물이 막 대학원역 앞에 기와집이 있었어요. 막 세워진 때요. 그러니 이제 그 조실에 계신 분이 수도원 건물 신관 건물로 지금 가셨으니까 거기로 가보라고. 그래 갔더니 이제 장산 직평 그때 부속 실장이죠. 법무실장이 지금 방에 쉬고 계시니까 들어가 배우라. 그래서 이제 놓고 방에 들어가니까 목침 베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앉으니까 항상 그 내가 왔다 갔다 가끔 배웠으니까 허물없게 너 왔냐? 오늘 뭔 일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날도 너 왔냐? 오늘 뭔 일 없었냐? 물어보시길래 예, 오늘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불교 원불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들이 어떻게 나왔냐? 예, 어떤 분들은 원불교를 새 불교로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원불교는 불교 아니라고 했어요. 하려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어떻게 기억이 안 나. 그냥 번쩍 일어나 주셔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쳐다보시면서 그 누가 불교 아니라겠냐? 큰 목소리로. 근데 그런 큰 목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얼른 불교 아니라고 한 번은 그래도 그때 당신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름 말해 그래서 멈칫멈칫하니까 또 물어보시는 게 누가 아니라겠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지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 말 말라게라.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두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 계실 때는 우리 회상을 일원종이라고 해도 괜찮다고까지 하셨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산종사께서 더 키워서 원불교라고 명명하셨는데 그래도 대종사님 본의를 모르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게라. 근데 그 말 하고는 나왔는데 그 말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그 모습과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매월 운영위원을 하니까 그 다음 운영위원한테 그 얘기를 했지 이제 이래 배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불교 원불교에 관한 논쟁은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내가 89년도 90년부터 2년이 돼가지고 중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불교 협회도 방문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 가면은 원불교 불교는 당연히 물어보지 않은 제일 과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늘 마음 가운데 대종사님 본의를 모르면 안 된다. 본의가 무엇일까? 저는 화두였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그 항상 전서 우리 전서를 가지고 다녔는데 전서를 내놓으면서 보십시오. 그는 그분이 이제 중국 불교협회 국제부장 신재부라고 그분이 보다가 맨 앞 이론석 나오잖아요. 이론석 한참 쳐다보다가 또 이제 표가 나오니까 표를 보고는 책을 딱 떴더니 원불교는 새불교가 맞습니다. 우리는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불교냐 아니니 시비를 아무리 해도 구애하지 않고 원불교를 새불교를 보겠어. 그래가지고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끝에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의 조선족 우리 동포도 2명 데려다 가르치고 있는데 한족 승려도 우리가 원광대학교 학교가 있으니까 데려다 가르치고 싶소. 그때 한족 승려도 추천해주면 좋겠소. 참 그게 인연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거 잘 됐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한국을 유학을 보내려고 2명을 산발족에 있는데 그럼 그 2명을 원광대학교로 보내봤어. 그래가지고 보정 달정 두 스님이 우리 대학교로 오게 됐어요. 이제 그걸 쭉 추적해 보면 숭사님께서 그 불교하고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잘 세워주신 것이 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숭사님 모두가 숭사님 참 대범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인이고 대인이고 덕인이고 근데 숭사님은 세계 불교 도의회 회의도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흐름을 훤히 아셔요. 그래서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대종경 강의를 또 사실은 이제 숭산 총장님께서 그 불교에도 저희가 깊으시지만 원불교학의 태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본 경전이 이제 정전과 대종경이 있고 그 대종경 강의를 그 책으로 내는데 가사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종경 강의 내가 책 갖고 잘했네요. 대종경 강의인데 이 책은 80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78년도에 사무장인 한기두 박사가 숭산 총장께서 대종경 강의 노트를 갖고 있으니 그걸 보충해서 책을 내드려야겠다
한번 찾아뵈어라. 그래서 숭산 총장을 배우니까 그 시커먼 대학 노트 2권을 주셔요. 그런데 보니까 대정경 본문에다가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지만 당신이 당신이 이제 보충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끔 시간 날 때 와서 당신 말씀을 받들고 정리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숭사님께서 근무하시고 오후에 이제 집에 가 퇴근하셨다가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꼭 경학대학 뒤에 솔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걸으셔. 운동하시고 그다음 거기 와서 식사하시고 이제 다시 또 댁에 가시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로 갔지요. 이제 그것도 식사를 피해서 밖에 좀 서 있다가 숟가락 놓는 소리 나면 이제 저 누굽니다.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종경 서품 1장부터 만유한 죄성이요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본문을 거기다 말씀하시면 그걸 기록했다가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는 못하고 한 번에 한 4절, 4절, 5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배울 때 이제 그걸 읽어드리고 또 보충하고 감정 받아야 되니까 또 새로운 말씀 받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서품부터 성리품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온 과정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공안 부분은 서경정 교수가 법타원님 강의 노트를 받아가지고 정리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책을 내게 됐고 그 서문에도 법타원 얘기, 서경정 교수 얘기, 내 얘기 같이 넣었지 그렇게 서문 토론을 해서 항상 서문 내가 토론을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항상 아니 총장님 요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서 내가 또 정리해 가지고 다시 가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딴 발표 뭐 치사 같은 거 안 했고 어디 발표할 때는 그때 사상연구원에서 인본사상만 발표해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또 해야 되니까 말씀 요지는 받들고 해야 되니까. 그럼 책이 나왔을 때 숭산 총장님이 좀 뭔 상이나 칭찬 안 해주셨어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셨고 그 양반은 숭산 총장님은 어디 저 속으로는 이제 말 좋아하시겠지만은 겉으로는 그러니 잘 안 하셔. 그래요? 담담히 그러시니. 그래서 이 책을 내 가지고 그래도 대정경 강의에서 숭산 총장님이 내시고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너무 좋지, 너무 좋고 이제 80년 6월 20일 날 그러니까 78년에 시작해가지고 80년 6월 20일자로 책이 나왔으니까 80년 6월. 그러니까 그건 2년, 3년 걸렸죠. 3년 걸렸죠. 이제 좀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숭산 총장님께서 이제 한 40년 정도를 봉주하시고 1986년에 12월 3일에 이제 열반하신 걸로 돼 있는데 여러 말씀에 따르면 그 전에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좀 상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86년 12월 3일 날 열반하셨는데 그 80년부터 계속 학교에 여러 가지 뭐 학생들 소요도 하고 뭣도 하고 점거도 하고 막 그런 때니까 그리고 86년도에도 어떤 학과에서 교수 물러가라고 그때는 어영 교수 물러가라고 또 유행이었어 한참 어떤 교수 어영 교수 물러가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하여간 광주 한방병원 그 원장이 기독교인이었어. 86년에. 근데 그때 86년도까지 하고 86년 연말인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었어요. 2년씩이니까. 그분이 요청하기를 내가 기독교 장로인가 그랬는데 아주 진료를 잘했어. 인상도 경영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내 원장 책상 위에 성경을 놓고 있어야겠어.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이 왔어.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법당 교감이 있고 또 교무가 있고 뭐 이름까지 얘기 않겠어. 이제 또 이제 우리 법당 교감 교무 그리고 아사님, 문사님, 숭사님 회의를 하는데 운영 입장에서는 아사님, 문사님, 숭사님 운영해야 되니까 허용하자.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놓는 것이 무슨 관계이냐 하는데 또 법당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종립학교에서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 의견이 맞섰어요. 이 나중에 이제 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종양시로 급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문사님이 지금 우리가 이러이런 상의를 하고 있네. 의견이 나눠져 있네. 숭사님이랑 아사님 나는 그건 성경 놓는 게 별것이냐. 그렇거나 운영 잘하면 되니까 허용하자 하고 법당 책임자들은 그럴 수 있냐고 의견이 맞서 있네. 자네 의견은 어떤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경영을 위해서 한 방편이죠. 성경 놓고 한다는데 그걸 허용해서라도 경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영리를 지어야 되니까 학교 병원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했더니 숭사님이 대뜸 그러셔. 저 영수도 괜찮다고 하지 않냐고 의견도. 그런데 그렇게 법당에서 반대를 하냐 그러시더라고. 그게 이제 그 법당 관계부는 자네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는가 또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은 경영을 잘해 흑자를 내야 중요하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놓는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참 의견이 좀 그랬지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하여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런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일 말고도 이제 숭산 총장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피로하시니까 당신 의견에 대해서 맞서고 그러면 굉장히 열이 오르시 막. 그래서 나는 그걸 몇 번 목격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그냥 신경 쓰시면 내가 말을 멈추고 나오고 그랬다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고집하니까 그냥 여기가 벌고 막 얼굴이. 근데 그때 보니까 얼굴이 그냥 벌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근데 그 뒤에 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영교에서 물러가라고 어떤 한 과가 있었는데 그 과에 그 지목된 교수가 쫓아와가지고 하여튼 총장님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다는 것 같아. 들었어. 그런데 그런 소문 들으니까 걱정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숭산 총장님은 우리 교단의 얼굴도 되고 학교 얼굴이고 그리고 대종사님 장녀이신데 내가 그 오후 되면 그렇게 신경만 쓰시면 상기되니까 걱정돼가지고 86년 11월 24일 날 오후 강의 끝나고 와서 오후 한 3시 반이나 4시 됐을 거야 아마. 걱정돼가지고 이제 별 나왔더니 마치 화장실 가려고 이제 총장실로 나오셔가지고 복도 화장실 앞쪽에서 배웠어. 총장님 괜찮으십니까? 걱정되고 와서 했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써는 그대로 지금 봐라. 우리 원무기 정신이 뭐냐. 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론주의 사상인데 손을 이렇게 눈에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응? 그런데 이정규 내정 가리면 되겠냐? 앞으로 학교 일을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명심, 그 유언이 됐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11월 24일 일이니까 내가 말씀받던 것이, 그 이튿날이 11월 25일 날, 오후 한 3시 40분경이라고 그래. 나오시다가 그냥 대우는 이렇게 되게 집무실에서 나오시다가 쓰러지셔 버린 거예요. 집무실로 나오시다가. 그러면 지금 여긴가? 총장실 여기지. 예. 그 나오시려면 이제 비서실로 가서 이제 챙겨 들어가니까 그대로 쓰러져. 그래서 빨리 원대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응급조 쟀는데 며칠을 있어버리니까 회생을 못 하시고 12월 3일 날 그야말로 참 꿈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지. 상상도 못할 일이.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그 승산 총장님의 큰 그릇을, 물론 그런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40년 학교 운영하면서 참 이렇게 발전시키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은 그 참 쓰러지지 그 시대의 아픔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의 아픔, 또 승사님의 그 특성을 좀 봐서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못해서 그렇게 가시니 너무 마음 아프죠. 진짜 마음 아프고, 또 그래서 가신 뒤에 그래도 문사님이 총장이 되셔가지고 86년도죠. 86년도에 승사님 동상을 88년 5월 25일 날 승사님 동상을 세워드렸고, 그래서 그런 큰 상징이 됐지. 그래도 잘 됐어.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정가만 총장이 돼가지고 2004년 12월 3일 날 숭산용사 추모 기념 대회를 해가지고 했고, 2006년 10월에 개교 60년 기념해서 숭산 문집 그것을 발행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35주년이 됐네요. 지금 35주년이. 승사님 하여간 신법은 아까도 했지만 참 도인이고 또 참 대인이고 또 덕인이고 또 경영도 탁월해. 그냥 꼭 확인해서 그런 내가 돈이랑은 늘 수행인이었다. 수행인. 늘 최근담 놓고 보시고 대경면도 보시고, 또 이제 오후 되면 늘 그 교학대 뒤에 솔밭 가서 비밀 도시면서 연마하시고, 또 이제 그 제일 허물없게 농도하시고 대원분이 김홍철 형사 김홍철님 계셔가지고 늘 하시고, 또 이제 그 음식도 소탄을 드시고, 그런데 총장을 들으면 아무래도 주위에서 긴장하고 사시지만 오후에는 그렇게 그러죠. 그리고 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시정이 요구됩니다 하면은 짜증 내시다가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시정하시고 한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결정한 일을. 참 대인이다. 예,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어려운 일들을 늘 가서 말씀드리고 해결의 주인공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저희들이 몰랐던 우리 원광대학교 역사에 굉장히 소중한 그 장면, 귀중한 순간을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요. 또 지금 캠퍼스 마스터 플랜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시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제나 뭐 여러 가지 학사 행정도 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저희들 후학을 위해서 지혜를 좀 빌려주시고 힘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동문이며 또 여기 거쳐간 여러 교수들이면 모두가 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도 우리 교단의 얼굴이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항상 유념해서 시대 변화를 잘 보면서 잘 지원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우리 박 총장 대단히 수고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해가 몇 년도 되신가요? 2003년 2월.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럼 거의 한 2002년 2월. 2002년 2월에 퇴직. 그러면 몇 년간 봉직하셨어요, 사회복지학과에? 19년간? 그럼 이제 숭사님께서 1986년에 열반하시니까 학교에 오셔갖고는 몇 년 정도 모시고 봉직을 하셨나요? 68년에서 77년까지 10년간을 이렇게 학생처에 있다가 서울 가서 4년간 있다, 종로교당에 있다가 다시 81년도에 다시 또 학교로 다시 왔죠. 그러면은 68년에 학생처에 부임하셨으니까 86년이면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숭산 초대 총장님 모시고 근무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교당 갈 때 빼고는 다 모셨죠. 한 16년 정도. 86년에 열반하셨죠. 그때 봤죠. 열반하셨죠. 그럼 이제 우선 학생처 근무하시면서 새로운 시도하신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이제 도중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학생들 이제 연극을 또 시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중간 얘기로 뛰어넘어서는 얘기인데, 어떤 교수가 노트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한 7, 8년을 써먹던 노트인데, 항상 그 노트를 학생이 숨겨버렸어요. 그걸 알고. 해마다 그 노트 갖고 가르치는 걸 알고. 말하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작성 강의 노트 갖고는 몇 년을 울고 먹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강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원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실에다 다 구멍을 뚫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승우 선생이라고 나 후임으로 들어온 양반이 그것만 담당해가지고 종 땅 치면 학교를 한번 뺑 돌아가지고 이러고 다녔었어요. 이제 그 학교가 직원들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직원들 사명감이 대단했대요. 교수보다도 오히려 사명감들이 높았죠. 직원들의 사명감이 높았다. 그렇죠.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꼭 알려줘야 될 얘기. 그 이제 매사님이나 길사님이나 임산, 송혜성 전부 다 지금 멤버들이 전부 다 그런 그 우월감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잘 통하기는 이제 문사님. 그리고 그 숭산 총장님은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게 그 양반 이제 왜 안 되신다? 계속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우시고. 이게 견제만 하셨죠. 돌다리도 두드리다가. 그러죠. 그런 스타일로. 그런데 문산 형제간들이 계속 일을 저질렀죠. 저지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들 했겠죠. 그래서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68년 그때는 아니겠지만 이제 77년에 학생체를 나오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박정희 정권 말기 유신 정권 그래서 그 어떤 학원에 대한 그 정권의 간섭도 많고 또 뭐 형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학생체에 그냥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런 시기. 형사도 형사지만은 정보부 계통의 계급도 무슨 뭐 상사나 뭐 하사나 이 정도 보안사. 그런 친구가 익산에 딱 앉아가지고 경찰도 이렇게 그냥 밑에놓고 뭐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전국 동창이 전라북도 지부장으로 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예. 동창 덕을 좀 보셨겠네요. 사에서 동창들 많이 봤죠. 뭐 그냥 뭐 안낀 데 갖고 그리고 입학 선전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그냥 내버리는 받는 즉시 내버리고 그러면 두고 가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나를 보내면은 고등학교 가는 데마다 이제 저 선후배들이 누가 다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 얘기도 좀 듣고 예 그런 면이 있었죠. 그 이제 그 문사님 인연으로 학생체에서 10년 근무하셨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제 저 교화 현장으로 종로로 가시게 된 또 계기가 계셨나요? 이제 얘기를 좀 더 해야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학생의 조직 말고 학생 서클 동아리 그것을 창발을 했죠. 활성화 시켰다가 서클 캠페인을 행사를 했죠. 해마다 입학철에 서클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구판을 벌려서 막 차려놓고 선전하고 먹을 것도 막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온가운데 동아리의 출발이랄까 그러죠. 그게 이제 학생들을 바꾸는 게 비선 조직이죠. 말하자면은 자발적인 조직이고. 그래가지고 학생회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서클 배당을 다 해줬죠. 방을 다 줬죠. 우선 서클들을. 그래서 서클을 통해서 많이 길러졌죠. 특히 ESA는 지금도 ESA는 우리 아들도 ESA 들었는데 전부 다 ESA로 연결되어 가지고 전국 가는 데마다 ESA 선후배들이 있어갖고 말하자면 현병철이 같은 사람들도 ESA 출신이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서클 캠페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잔디 광장을 학생들이 멍 때리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누워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총무처장이신 아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그런 땅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죠. 세상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학생들이 꿈이 길어진다고. 그런 것도 오고. 그리고 이제 울타리에 개나리하고 진달래를 심어라.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계절을 알리는 그런 뭡니까 신호 주는 그런 것을 하라.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 얘기죠. 이제 차도가 쫙 있고는 학생들이 막 차를 주차다니니까 학생들이 맘 놓고 걸어갈 학생들 도로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학교 오면 학교가 멍 때리는 데인데 차편이라고 그렇게 그쪽좀 하면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학교 방침하고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숭사님한테 그런 보고들을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그렇게 닿지 않죠. 왜냐하면은 주로 규제하는 것만 당신한테 규제할 것이 올라오면은 이제 당신이 개입하죠. 그때서. 예를 들자면은 학교 매점이 이제
시내가 4km가 되고 멀거든요. 그리고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공동묘지예요, 여가. 그래서 휴게실 만들어준다. 학생 휴게실을. 그래갖고 학생 휴게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이제 매점이 당연히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점에서 술을 팔게 됐는데 그때 내가 불려갔어요. 매점 술 팔면 안 돼. 이제 그때 불려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것도 해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일과만 끝나면 전부 다 시내로 나가버리고 학교는 공동묘지가 됩니다. 학생들이 남아서 차도 마시고 한잔하고 그러고 뭐라고 말하고 얘기도 하고 좀 그러고 학생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손만 두면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그냥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런 얘기 현이라고 그거 앉았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됐겠죠. 그래갖고 전주까지 전주 덕진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왕릉이 있어요. 거기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갔죠. 쫙쫙 막 몰아서 막 데리고 가가지고. 응? 걸어서? 아마 차 타고 갔겠죠. 걸어서는 못 갔겠죠. 왜 거기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캠퍼스 밖에도 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주를 점령한다. 얘가 항상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음악과하고 체육과하고 미술관과를 협력을 받아가지고 8대 시읍을 돌아다녔죠. 그래서 전북사회를 원광 캠퍼스화 이 캐치프를 걸어줬죠. 그래갖고 문사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거점 도시 남원, 청읍, 뭐 부안 무슨 뭐 저기 뭐 함열 뭐 그 뭐 이렇게 그 뭐 군산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읍을 8개 8개를 이제 지금 다 못 끼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부대 공연을 하고 그 지역사회 온갖 동문들을 또 연락해가지고 또 하고 학부모들을 만나서 또 거기서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캠퍼스 그런 걸 했죠. 그 벌써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지금도 못 오고 있는 그 찾아가는 캠퍼스 활동을 하셨네요. 내가 1년에 거의 2개월을 아니 통틀어서 여기저기 통틀어서 그게 이제 출장을 다닌 셈인데 충사총장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전부 다 억지를 하니까 못 나가게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데 문사님하고 나만 나가 우리 단들 다 나갔는데 그 중에서 문사님이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나가. 이제 출장 많이 생긴 걸 보면 힘대수비가 두 번째요? 넘버 2요? 넘버 2. 총장님보다 더 많이. 그러지 아니 학교에서 문사님 제일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원들은 감히 밖에 한번 못 나가요. 출장비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어디 갖고 돈 달라면은 안 참아요. 그러면 이제 정 안 되면 문사님이 내버렸어요. 사비로. 갖고 100원짜리 저표 결제를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마 70년대 중반쯤이나 될까 그래요. 100원짜리까지도. 나 이제 100원짜리까지는 내가 결제 않겠다. 전결하라. 그게 7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는 갔을 거야 아마 그게. 내 생각에 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 100원짜리 전표까지도 숭사님이 결제하셨다. 이게 원광대 역사네요. 네. 근데 한 10년 지내니까 총무서 법타원님이 오셔서 법타원이 전주도 선배고 전여고 선배기도 한데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를 서울로 끌고 올라갔죠. 서울 종로교당으로. 네, 그래서 학생처럼 떠났죠. 근데 저 학생들 떠나실 때 굉장히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뭔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이 수사총장님 얘기가 하나 나오네요. 파티 한번 해야지. 라고 이제 그렇게
짠 놀이인데, 예, 그래도 이제 뭐 간단한 다바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별을 열어주고, 내가 지금 한마디 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시더니, 신대섭 선생이 말한 것은 전부 다 옳고 꼭 그렇게 해야죠. 근데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되도 않고 그때 미움도 받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다 심선생이 말한 대로 다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냈죠. 뿌듯해 하셨네요. 예. 칭찬이죠. 그래갖고 이제 종로교당 올라가서 한 1년 됐더니 법호가 일찍증자 증산이라고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 호가 일찍증자예요. 일찍증자 증산. 그러니까 저 학생처에 있을 때 너무 빨리 먼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하든지 아니 잔디밭을 만들으라고 그러지. 그냥 울타리다 꽃을 심으라고 그러지. 문사님도 한참 막 종합대학교 만들려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 그러니까 학생처 있었지만은 간접적으로는 그 양반 머리 돌아가는 걸 많이 도와줬죠. 예. 그래서 이제 종로교당에서 4년 계시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시잖아요. 이제 그 갔어도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예, 이제 그거 여쭈려고 했습니다. 예, 사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중앙대학교에 사회개발대학원이 있고 보니까 복지 또 전공이 있더라고. 그 복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죠. 그리고 그때 아사님한테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여산 유병덕 선생이 경도 불교대하고 그때 이제 같이 연구소를 협력해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서 불교 사회복지학과를 그것도 불교 사회 전공이죠. 거기서 건의를 또 받았어요. 두 군데서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83년도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충남 이하 제주도까지 호남에서는 제일 처음 만들었죠. 여기서. 대전 이남에 대전 이남에. 최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선생이 하자고 했는데 취지가 안 되면 심선생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1회 때는 하나도 안 했는데 2회 때 되니까 전두환이가 민주 정의 복지 세워가지고 복지를 역설적으로 지가 잘못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막 복지를 막 밀어붙여갖고 그래갖고 이제 복지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복지 공무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1회 졸업생들 집에서 다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 끌어다가 1회를 한꺼번에 취직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또 이제 또 나중에는 학생들 안 오면 또 심선생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18대 1까지 갔어요. 나중에. 그래갖고 원광대학교에서 입학 경쟁률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도 복지보건학부는 경쟁률 셉니다. 우리 신대섭 교수님의 선구자가 한번 지금은 이제 정부가 이 정치가 규제 정부에서 서비스 정부로 바뀌는데 복지가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이제 제일로 이제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아주 중책이 되죠 앞으로. 네. 실질적으로 우리 원광대학교 지금 복지보건학부의 이제 원조가 사회복지학과인데 그때 이제 서울에 가셔서 사회복지학 전공하셔서 그걸 이제 아산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또 경도 불교대학 측에 또 거기에서도 자극받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호남 충남 이하 호남에서는 제일 먼저 문을 열어. 제주도에서도 오고 목포, 순천, 뭐 부산, 대구 막 여기서 왔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1, 2, 3기까지는 왔어요. 원광대학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든지 이 원불교학의 어떤 장래를 담당하고 있는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원불교학과 교수들이 어떤 문제를 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쪽에 평소에 그 생각하셨던 점을 좀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책이 없는, 일단은 대책이 없다고 봐야죠. 일단은 첫째는 새로 시작을 하면 털어야 되는데 털고 가들 못해요. 학과를 폐과를 하더라도 교수를 못 내보내요. 예? 그러면 학과는 없는데 교수를 못 내보내고 있으려면 학교는 더 구렁으로 빠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를 또 더 할 여력이 안 생겨요. 예. 그래도 결국은 살려면은 털어야 돼요. 털고 그 7, 80년대만 해도 창고같이만 지어놓고 의자만 갖다 놓고 칠판만 걸어놓으면 수업이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안 바꾸고 있어도 학생을 왔어요. 지금은 그 인프라, 하드웨어도 완전히 이제 그 메가버스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말하자면 칠판에다가 그 글씨 써갖고는 이제 교육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교실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고, 정부가 이제 얼마나 이 지방 그 대기업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제초적으로는 다 협력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기업도 없고, 그 뭐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단도 어렵고, 그냥 삼중 사중 거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고 병의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제일 간판인데, 병의원도 지금 이렇게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이제 뭐 이런 메가버스 현실로 바꾸게 되면은 병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배가장 이제 진단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병원도 환경이 막 걷잡없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적으로 중 내지는 중 이하 지적 수준이 있는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밖에 모르지 이런 저 밖에 국가와 사회와 세계를 감지를 못해. IQ 수준에 따라서 그 감지하는 영역이 달라요. 저밖에,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말하자면 원대 학생들 수준이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국가나 사회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라는 대학을 가면 벌써 한국 사회를 어떻게 움직일까, 세계를 어떻게 움직일까 머리가 돌아가는데, 여기다 앉혀놓으면은 머리 좋은 놈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접어드는 이제 그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환경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정보교환을 그걸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 총장님 얘기를. 네. 학생처에서 이제 나오신 뒤긴 하지만, 80년 서울의 봄이나 86년 6월 항쟁 때 이제 우리 학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숭사님이 고뇌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원광대 상황, 또 86년 6월 항쟁 전후에 원광대 상황, 그때 증사님께서 이렇게 배웠던 80년에 나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광주 사태 날 때 직접 이 현장을 이제 본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학교 상황은 내가 전해 들은 것이지만은, 문산 아산 형님이 쫓겨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숭산 총장님이 무결점의 인격자로 이렇게 추앙되고,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뭔가 하나씩 다 결점이 있고 걸리는데, 참 먼지털이 하나 하면 그런 깨끗하고도 인품도 좋으시고 한 분이 있어요. 원대 총장이라 가지고 초대 대학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해요. 그게 그 배경이구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당시에 대학 총장들을 다 털었네요, 신상을. 안 털어도 저절로 떨죠.
너가 떨고 있니? 내가 왜 떨고 있는지 모른다는 식이죠. 예, 예. 다 떨었죠. 그때요. 그 당시에 하여튼 숭산초대 총장님은 무결점의 총장이었다. 그게 다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전국에 있는 무슨 대학 총장들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런 전후 계기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 시골에 있고 저 아직도 이름도 덜 나지 않는 대학인데 대학 한국대학 총장 협의회 일체 제1회 회장을 하셨죠. 회장을. 예. 그 1982년에 발족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중앙 2년인가 1년인가 모르겠어요. 2년입니다. 2년이네.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도 아니고 지방 영남대학도 다 있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그리고 숭산 전남대학, 조선대학도 자기들이 앉으려고 그러죠. 여기 전라북도 우습게 붙죠. 그러지만 서울에서 권력에서 딱 봤어. 앉았으면 법당도 좋으시고 두루두루 그냥 아주 예, 그런 예. 원대가 참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왔죠. 네. 그 6월 항쟁 때는 이제 학교를 오셨잖아요. 1986년에. 그때 상황 기억나신 거라든지 보셨던 총장실 점거도 했지만은 유리창을 탁 깨버렸었죠. 유리창 그냥 아마 3층까지는 몰라도 그냥 1층, 2층 그냥 탁 깨버렸죠. 그냥. 그리고 총장실 점거해버리고. 그때는 학생처 직원들은 정보부하고 이러고 살았죠. 그러고 또 이제 단과대 이제 알력도 심하고 그래서 갖고 학장 선거하는데 이제 기독교계 학생 거기서 교수가 학생 학창하려고 그러고 우리 원불교를 대표하는 박정주 교수가 학장하려고 이렇게 서로 그러는데 박정수 교수가 이제 나한테 허물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한테 아이 박정주 교수가 학장해야 돼요. 이제 그만 한 말씀을 이제 했더니 전체 교수 지금 회의를 하는데 심 선생이 하라고 서 있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고단수예요. 자기도 원불교 교수를 이제 학장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면은 부작용이 더 커. 이제 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자기가 했으면서도 은근히 이게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돼 있어서 고단수예요. 돌아가실 무렵의 상황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숭산 총장님. 물론 이제 현장은 봤죠. 나도 그것도 우연인데 저기 종양실 저 교청은 막 현관에 막 들어오는데 내 앞에 아사님이 가고 내가 뒤따라서 이제 가고 그런데 총장님이 계단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신문이 뚝 떨어져. 이거 손에 넣어서 신문이 뚝 떨어진 게 아사님이 빨리 알아차려 갖고 그냥 그 병원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모셔버렸지. 그랬어도 오래 버티긴 했지만 뭐 고생은 못 하셨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86년이 여러 가지 86년 그 무렵에 복잡한 일이 많으셔서 쓰러지신 거겠네요. 축적됐죠. 축적됐다고 봐야죠. 그러시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어른이요. 예. 그냥 이렇게 잘 털어버리시는 게. 뭐 총장님 하실 때 뭐 족하니 누구니 뭐 자기 뭐 많지 뭐 5천 7천 8천 걸린 사람들도 와갖고 막 하면은 다 털어버리셨거든. 예. 그런 면이 있으시고 잘 때 그리고 교단에서도 삼절대가 있어요. 삼절대가 누구냐면은 총장님, 이 총법사님은 삼절대. 삼절대? 절대. 절대. 상대가 아니라. 운불교의 삼절대. 예. 그 삼절대가 숭산 총장님, 구타원님 세 분이 총법사님이 이렇게 관여를 안 하셔.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내 밭대니까 난 상관없어. 대산용 목사님 일찍 관여 안 하시네. 치유법권 말이죠. 그렇게 또 서로
유지를 했죠. 폐경을 유지를 했죠. 예. 서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형식이었죠. 이제 종이죠, 종이. 이사장님은. 숭사님이 이제 그렇죠. 오늘도 처음 듣네요. 그 원불교 안에 삼절대라는 세 분의 어른이 계시는데 숭사 초대 총장님 그분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거죠. 한 분이 누구서 또잘 잊어버린 게 네, 그런 면이 있으셨어도 근데 그 어른은 일과 후는 학생들 다 나가버리고 캠퍼스가 비어요. 그러면은 저쪽 숙소에 있는 데서 현관에 그때는 에어컨이 없는 때라 건물 현관에 있으면 바람이 나통하잖아요. 거기다 평상을 놓으시고 그때 조갑종 선생, 형산 선생, 김홍철 그분을 앉혀놓고 날마다 허허허허허허 막 그냥 그렇게 웃으시고 그냥 무슨 얘기만 붙이면서 늘 그렇게 이제 날마다 웃으시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맨발 벗고 일과 후에 캠퍼스를 이렇게 울타리 한번 뺑 돌아요. 맨발로. 네. 예. 그래서 그게 건강 비법이시고 예. 일과에 그게 일과. 예.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걸 알고 국문과 괴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윤 뭐인데 또 이름 또 잊어버렸네. 그 학생이 저쪽 교학대 건물 뒤에 그쪽 음악대학이 있는데 지금 뭐 있잖아요. 중간에 그 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묘 있는 데 와서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좌정을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입정해 드는 걸 이제 코스를 알아가지고 그놈 학생님이 말이야 가서 탁 앉아갖고 이제 눈 감고 이제 있었어. 아니 숭사 총장님 와보니까 이 괘씸한 놈이 말이야 국어 학생 그놈이 다 앉아 있거든. 그것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 기계가 있고 그런 낭만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 학생도 참 잘난 놈이었죠. 뭐 강의도 삐딱하게 듣고 뭐 그냥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고 그랬는데 그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그래서 박범신이 뭐 윤흥길이니 다 있던 때죠. 오늘 하여튼 그 학생처 10년간 계실 때 전혀 근데 그동안에 평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처음 저는 듣거든요. 누가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원불교 청년회하고 원광대학교 초창기에 학생 지도에 척추를 바쳤다 싶죠. 40 중반까지 교수를 45세에 늦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65세에 했으니까 그게 여기서 19년 뭐 보건대에서 2년 21년간 했죠. 교수를. 직원을 11년간 오고 교수를 21년간 오고 그랬죠. 참 남다른 경력이셔요. 그렇게 그러니까 직원으로 계시면서 사실은 교수님들이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교수를 우습게 봤죠. 교수는 그냥 저 교수가 강의 노트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만 믿고 학교를 되게 벌어먹고 사는데 학생님이 그걸 딱 갖다 훔쳐버려 갖다 숨겨놔버려갖고 이런 것이 그냥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네. 그걸 이제 단막극 하면서 그걸 했어. 제가 이제 총장이기 전에 원불교학 뭐 연구자 학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직책이 원불교 사상연구원 당연직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당부하실 겸 해서 좀 이렇게 따끔한 격려, 채직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를 얘기하기 앞서 산발 앞서서 원불교 학의 역사와 문화, 이제 사회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믹스가 돼야 하는데 그냥 그 사서삼경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철학사에서 못 벗어나는 성리학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교학도 그렇고 총부가 특히 이제 성리로 모든 걸 그냥 사람을 이제 평가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사회학하고 역사학 한 사람이 교학대에 들어와야 된다 해갖고, 그래서 한창민 교수가 들어오고, 이제 우리 박 총장님도 들어오고 해서 참 잘 됐다 했는데, 역시 그렇게 고다리 맺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나의 이제 사회복지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론상 서문도 매듭이 결국은 보관이에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전정. 그러면 이제 복지 향상이거든요. 그러면 복을 지어서 후생에 복을 받는다 하면은 복을 뭘로 받냐? 이목구비로 받잖아요. 예? 안입이 설신이로 받잖아요. 안입이 설신이로 들어와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근작용을 해서 이게 심신작용이고, 심신작용 이꼬로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 이꼬로 사막 공부 그러는데, 나중에는 한참 가다가 본 게 사음보따리를 놓고 가요. 사음보따리를 놓고 사막만 와. 본 게, 야, 사음은 어디다 놓았냐? 아니, 몰라요. 저기 올 거예요. 그리고 사막만 와 있어, 말하자면.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법의 등급도 가면은 사막만 있어, 사막만. 사은 사유가 없어. 아마 1세기 전에 이제 그 교리나 제도를 만들 때는 본인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지금 상당히 굳어진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극복하는 그 노력이나 연구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특히 심신작용과 관련해서 깊이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숭산 조대 총장님에 관한 우리 정산 심대섭, 심도정 교수님의 그 경험 또 에피소드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받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학생처 근무하실 때 했던 이야기는 두고두고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고 계승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꼭 숭사님과 관련해서 이건 꼭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혹시 빠진 점이나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나 그런 것이 계시면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숭산 총장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스타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항상 이제 남는 것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그 의연한 모습으로 계셔주신 것만으로도 그렇게 막 학생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 양반도 막 놀래갖고 막 그렇죠. 인간이니까 제로 놀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놀래고 그러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막 다른 일을 못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만 그러실 분이 이제 항상 의젓해졌고 또 유머가 이렇게 이제 꼭 직원회의를 교수회의를 할 적에 딱 첫 번에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꼭 그렇게 한 말씀 하시는 명언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지금도 은산 적가방 총장은 제일 그것을 지금도 못 잊어오고 그렇게 받들고 그러는데 그런 어쩌면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셨고 주태 야태 그 혹시 말씀 그렇죠. 네.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 좀 해주셔요. 주태한테는 이제 서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교수를 비하한 거니 이제 80년대 교수들이 주태한테다. 뭐 이제 강의도 잘 않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낮에는 이제 테니스 치고 텔레비 보고 이제 그러고 또 교수 노릇을 해. 시대 풍자죠. 네, 풍자하고 이제 숭산 총장님한테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가스 중독이 돼갖고 시그리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다가 어떻게 깨끗이 나아갖고 학교 나와서 인사하러 왔더니 아니 이렇게 손을 이루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머리 이거 뭐저 뇌가 괜찮냐 그 말이죠. 머리가 돌아가냐? 괜찮아? 괜찮아? 참 좀 어떻게 보면 인정 없으시죠? 예? 예. 아이고 그냥 속세여자면 아이고 저 얼마나 놀랬냐고 지금은 괜찮냐고 이렇게 할 말씀을 괜찮아? 괜찮아? 그럼 교수님도 못이요? 이제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그 잔잔한 정이 있는 것하고는 이제 틀린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세상을 풍자적으로 사셨다고 할까. 예? 예. 세속에 꼭 그렇게 발맞추고 얽매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주 가서 손님 대접하러 쪽은 그 시중드는 이제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보다못하고 그 조금씩 좀 줘야 되는 거예요. 팁을. 그, 팁을 줘야 된다 그러면 못 줘도 10,000원은 줘야 되는데 1,000원씩을 그게 얼마나 순진하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우습게 봐버린 거죠. 예? 예. 따로 봐버린. 그러니까 의젓하게 살으셨죠. 품 있게 사시고 의젓하게 사시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시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들은 그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를 보면은 멈추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렇게 그냥 뭐 하나 갖고 그 스트레스에 고민에 빠져갖고 그냥 이쪽을 저거 하는데 그를 보면 이렇게 태평같이 이렇게 사는 면이 있고 그렇게 그리고 인사를 하면은 꼭 인사를 받으시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사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인사를 받아 꼭 이렇게 인사를 꼭 받으시고 그러면은 또 덩치가 이러신 분이 이렇게만 하고도 되는데 꼭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시고 그런 면도 또 다른 사람보다 달랐죠.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숨은 이야기들을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